유럽 월드컵 지역 예선. 다른 지역 예선에 비해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럽 축구연맹 소속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축구 강국이 많기 때문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등 세계적인 강팀들이 포진해 있어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카타르 월드컵까지 유럽에 배당된 본선 진출 티켓은 13장, 55개의 유럽 국가가 13장을 놓고 격돌합니다. 워낙 강팀들이 포진해 있기에 이들이 가져가는 티켓을 빼면 지역 예선 통과는 더 어려워지죠. 여기에 예선 조별 1위만 본선에 직행하고 2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기에 변수가 커집니다. 이탈리아는 플레이오프에서 2대의 연속 고비를 마시고 있죠. 이렇게 강호들도 어려워하는 유럽 지역 예선을 5대회 연속으로 통과한 의외의 국가가 있습니다. 스위스죠. 스위스는 2006 독일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탈리아나 벨기에보다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역 예선에서 강팀과 한조가 되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 지역 예선에선 프랑스와 한조가 되어 승점 2점 차로 2위, 2010년 예선에서는 유로 2004 챔피언인 그리스를 밀어내고 월드컵에 직행합니다. 2014 지역 예선은 2위 아이슬란드를 승점 7점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본선 직행. 2018년엔 1위 포르투갈과 승점이 같았으나 골득실에서 밀려 아쉽게 플레이오프를 다녀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선 이탈리아를 밀어내버린 스위스. 축구 강호들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도 스위스는 전통적인 강팀 킬러였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 챔피언 스페인을 유일하게 꺾은 국가가 스위스였죠. 2018 브라질 월드컵에선 브라질과 무승부,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선 벨기에를 5대2로 압살하였고 유로 2024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2대0으로 꺾었죠. 이런 안정적인 경기력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896만, 국토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그럼에도 인재풀이 좋은 이유는 중립국의 이점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했던 역사 때문에 다인종 대표팀이 된 잉글랜드, 프랑스, 벨기에가 달리 스위스는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많으며 발칸반도 분쟁을 피해온 동유럽계 선수들도 많죠. 카메룬 출신 프랑스와 무바니에, 브릴 엠볼로, 나이지리아 출신 부친을 둔 마누엘 아칸지, 콩고 민주공화국 계통의 데니스 자카리아 등이 있고 동유럽계는 그라니트 자카, 하리스 세페로비치, 제르단 샤키리, 아드미르 메흐메디 등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이반 라키티치도 스위스 청소년 대표팀을 거쳤지만 혈통을 따라 크로아티아로 대표팀 선택을 한 선수였죠. 과거 하칸 야킨, 괴칸 일러와 같은 튀르키예계 선수들도 있었고 요한 플란텐처럼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이민 온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선수들, 축구에서도 다양한 스타일과 재능이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죠. 오랜 시간 공들인 유소년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융합되고 있는 것이 스위스 축구가 꾸준한 이유입니다. 스위스 슈퍼리그도 스위스 축구엔 큰 자산입니다. FC 바젤, BSC 영보이즈, FC 취리히 등 오랜 전통을 가진 클럽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특히 젊은 선수들이 기량을 발전시키고 유럽 주요 리그로 진출하기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합니다. 그라니트 자카, 샤키리, 브릴 엠볼로, 아칸지가 FC 바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빅리그로 이적할 수 있었으며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도 FC 취리히에서 세리에이 AC 밀란까지 갔던 경험이 있죠. 또한 스위스 리그는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키퍼 명가입니다. 그레고르 코벨, 얀 존머는 유럽에서 알아주는 키퍼 강자이자 현재 최고의 키퍼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5대 리그가 속한 국가가 아님에도 B클럽 키퍼 2명을 배출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안정적인 감독 체제도 꾸준한 경기력의 원천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 국대를 맡은 감독은 불과 4명. 모든 감독들이 6에서 7년 정도 재임하였습니다. 스위스 축구협회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감독의 철학과 전술이 선수들에게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팀의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감독이 압박 없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스위스 감독들. 빈번한 감독 교체가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축구협회네요.
실점을 최소화하는 수비 조직력도 스위스 축구의 강점입니다. 스위스는 559분 동안 월드컵 본선 최장기간 무실점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16강전 포함 무실점했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차전 때 칠레에게 패할 때 실점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팀이 되었죠. 안정적인 경기력이 강점이나 스위스에게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16강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것.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에 비해 득점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무실점 16강 탈락이라는 기록을 세운 스위스. 2014년 월드컵과 2018 월드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아르헨티나의 0대1로 패배, 2018년 때도 무득점으로 스웨덴의 한 골을 헌납하며 16강에 만족해야 했죠. 2022년 16강에선 포르투갈을 만나 드디어 한 골을 득점했으나 6골을 헌납하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의 부재와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족. 스위스가 8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선수들 간의 소통 문제도 존재합니다. 스위스는 자국어가 없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슈어 등 네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이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스위스 대표팀에 몸담았던 라몬 페가는 언어가 다른 선수들끼리 밥을 먹을 때도 따로 앉아 먹는다고 말했죠. 로이 호지슨 전 스위스 감독은 팀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프랑스어로 했지만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하려면 선수들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해야 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8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 승부차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연병을 기록해 승부차기에서 패한 것을 시작으로 한동안 승률 0%의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던 스위스. 드디어 유로 2020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반전을 하는데 성공했으나 바로 다음 경기에서 스페인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죠. 네이션스리그 3, 4위전과 유로 2024 8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나 두 번의 승부차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승부차기 최약체로 유명한 잉글랜드에게만 2패를 헌납하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토너먼트를 뚫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무라트 야킨 감독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스위스. 스위스 전통의 수비 중심 실리 축구에 자신의 공격 철학을 접목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도입하였죠. 이러한 전술은 팀의 득점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수비 뒷공간의 부담이 증가하여 실점률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포르투갈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패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포르투갈에 1대6으로 대패하였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유연한 전술 운용을 통해 팀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무라트 야킨 감독. 스위스가 2026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